안녕하세요. 올드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시절에 악몽 같은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기억을 촉발하는 얼굴, 어린 시절에 오래 묻힌 유령을 품은 얼굴, 다시는 생각조차 하고 싶지도 않은 얼굴 말이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하고 저도 너무나 사랑하는 영국의 로알드 달의 작품인 달리는 폭슬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향수와 복수를 섞고 로알드 달의 특징적인 암울한 유머와 물론 맛있게 아이러니한 반전이 섞여 있습니다.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감상하세요. 달리는 폭슬리, 로알드 달. 나는 일주일에 5일을, 그것도 36년 동안 8시 12분 기차를 타고 런던으로 출근해왔다. 열차는 그리 붐비지 않을 뿐더러 캐넌 스트리트 역까지 바로 들어간다. 거기서 걸어서 11분 30초면 오스틴 프라이어즈에 있는 내 사무실 문 앞에 도착한다. 나는 이 출근 과정이 늘 좋았다. 이 짧은 여정의 매 순간이 나에겐 즐거움이다. 거기에는 규칙적인 사람이 즐겁고 편안하게 느끼는 질서가 있다. 게다가 그 출근길은 나를 일상 업무의 바다로 부드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미끄러져 들어가게 하는 일종의 다리 역할을 한다. 우리 역은 좀 작은 듯한 시골역으로 기껏해야 19 내지 20명이 모여 8시 12분 기차를 탄다. 항상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쩌다 승강장에 낯선 얼굴이 나타나면 까나리아 새장에 낯선 새 한 마리가 들어왔을 때처럼 경계하는 분위기가 된다. 하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내가 열차 출발 시각 4분 전에 역에 도착하면 이 착하고 건실하고 변함없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우산에, 그 모자에, 그 넥타이에 그 얼굴을 하고 겨드랑이에는 신문을 낀 채 거기에 서 있다. 마치 여러 해 동안 우리 집 거실에 있었고 또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가구들 같다. 나는 바로 그런 점이 좋다. 나는 또 내가 늘 앉는 창가 구석자리가 좋고 기차의 소음과 흔들림에 맞춰 더 타임즈를 읽는 것도 좋다. 이렇게 32분을 가게 되는데 내 늙고 고달픈 몸과 머리를 달래주는 게 마치 오랫동안 개운한 안마를 받는 것 같다. 정말 그렇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똑같은 일상과 질서만한 것이 없다. 지금까지 매일 아침 거의 10,000번을 이렇게 출근했는데 출근길이 점점 더 즐겁게만 느껴진다. 또한 내 자신이 일종의 시계가 되어가고 있다. 지금 2분이 늦었는지 아니면 3분 또는 4분이 늦었는지를 단번에 알 수 있고 고개를 들어 지금 정차한 곳이 어느 역인지 볼 필요도 없다. 캐넌 스트리트 역에서 사무실까지는 그다지 멀지도 가깝지도 않은 거리다. 나처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사무실로 향하는 동료 통근자들로 붐비는 거리를 건강에 좋을 만큼 가볍게 걷는 정도이다. 길을 걷다 보면 세계 이곳저곳을 나다니기보다는 착실하게 일을 하는 믿음직스럽고 품위 있는 사람들과 같이 움직인다는 사실에 마음에 놓인다. 내 인생처럼 그들의 인생도 정확한 시계 초침에 맞춰 돌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그 길에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마주친다. 예를 들어 세인트 스위딘 레인으로 꺾어지는 모퉁이를 돌 때면 나는 어김없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코안경을 걸친 우아한 중년 여성과 마주친다. 인류 회계사 아니면 직물업체 간부일 것이다. 스레드니들 스트리트에서 신호등을 건널 때면
열이면 아홉은 단추구멍에 매일 같은 꽃을 꽂는 신사를 지나치게 된다. 검정 바지에 회색 각반을 두른 그 신사는 분명 시간을 정확히 지키는 꼼꼼한 사람으로 아마도 은행가이거나 아니면 나 같은 사무 변호사일 것이다. 지난 25년 동안 그 길을 바삐 건너던 중 스치듯 지나치면서 서로를 인정한다는 듯 은근히 눈인사를 주고받은 적도 몇 번 있다. 이제 이 짧은 출근길에서 마주치는 얼굴 중 거의 절반이 익숙하다. 그리고 이들은 한결같이 착한 얼굴을 하고 있는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다. 즉, 노동당 정부나 사회주의식 의료제도 등으로 세계를 뒤집으려는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들뜬 분위기나 번득이는 눈빛은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착실하고 근면하고 사무적인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모로 보나 내게는 행복한 출근길임이 틀림없다. 아니, 일주일 전까지는 행복한 출근길이었다고 말하는 쪽이 더 정확할 것이다.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자전적 이야기를 쓸 당시에는 그게 바로 나의 솔직한 심정이었다. 하지만 그건 일주일 전 일이었고 그 후 조금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실 그 사건은 지난 화요일 내가 그 글의 초고를 주머니에 넣고 출근하던 바로 그날 아침에 시작되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며 우연의 일치를 생각하면 그 일이 신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이 내 짧은 글을 읽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버킨스, 이 사람이 너무 자만하고 있군. 한 수 가르쳐 줘야겠는걸? 솔직히 나는 이게 신의 의도라고 믿는다. 앞서 말한 대로 지난 화요일, 부활절 다음 화요일, 노란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봄날 아침이었다. 겨드랑이에 더 타임즈를 끼고 주머니에는 행복한 출근길 초고를 넣고 우리 시골 동네의 작은 역 승강장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뭔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금방 알아챘다. 실제로 내 동료 통근자들 사이에서 경계하는 듯한 묘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낯선 사람이 팔짱을 끼고 다리를 벌리고는 승강장 중앙에 딱 버티고 서서 마치 자기 땅이라도 되는 양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약간 큰 키에 다부진 체격의 남자로 뒷모습까지도 거만하고 느끼하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겼다. 확실히 우리 같은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우산 대신 지팡이를 들었고 구두는 검은색이 아니라 갈색이었으며 회색 모자는 웃기는 각도로 삐뚤음하게 썼다. 어느 모로 보나 지나치게 번지르르해 보였다. 나는 더 이상 살펴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기왕의 싸늘한 분위기를 더 냉랭하게 만들 심산으로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그의 옆을 지나쳐 똑바로 걸었다. 기차가 도착했다. 그런데 이 낯선 남자가 뒤따라와서는 내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내가 느꼈을 공포를 한번 상상해보라. 15년 동안 누구도 나에게 이런 적이 없었다. 내 출근길 동료들은 항상 나를 연장자로서 공경했다. 적어도 한 정거장, 때때로 두 정거장, 아니 세 정거장까지 그 칸에서 혼자 갈 수 있다는 것이 나만의 특별한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였다. 그런데 글쎄 이 남자, 이 처음 본 사람이 건너편 의자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코를 풀고 데일리 메일을 부스럭거리며 메스꺼운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고 있었다. 나는 신문을 내려놓으며 힐끗 그 얼굴을 훔쳐보았다. 62 아니면 셋. 나와 거의 비슷한 나이인 것 같았지만 요즘 남성용 셔츠 광고에 나오는 모델처럼 불쾌할 정도로 잘생긴 갈색의 매끈한 얼굴이었다. 사자 사냥꾼과 폴로 선수,
에베레스트 등반가, 열대 탐험가, 요트 선수의 얼굴이 모두 한데 합쳐진 듯했다. 짙은 눈썹에 눈빛이 차가웠고 단단하고 하얀 이 사이에 담배 파이프에 설대를 물고 있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잘생긴 남자는 누구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 표면적인 즐거움이 너무 쉽게 굴러 들어오기 때문에 잘생긴 외모가 자기 덕인 양 세상을 활보하고 다닌다. 나는 예쁜 여자를 싫어하지는 않는다. 그건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남자의 경우는 유감스럽긴 하지만 어쩐지 잘생긴 게 아주 불쾌하게 느껴진다. 어쨌든 여기 같은 칸, 내 바로 맞은편에 이 남자가 앉아 있다. 내가 더 타임즈 너머로 남자를 보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고개를 드는 바람에 우리는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 파이프 좀 피워도 될까요? 손가락 사이에 파이프를 치켜 올리며 그가 물었다. 그게 그가 말한 전부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를 듣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사실 움찔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적어도 1분인가 그를 빤히 쳐다본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다. 금연 차량 아닙니다. 피우고 싶으면 피우세요. 혹시 실례가 될까 봐서요. 이상하게도 똑똑 끊어지는 것이 귀에 익은 목소리였다. 그는 말을 똑똑 끊어서 속사포가 산딸기 씨를 뿜어내듯이 짧고 강하게 내뱉었다. 어디서 들었더라? 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기억 속에 작지만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것 같을까? 어렵쇼? 정신 차려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그 남자는 다시 신문으로 눈을 돌렸다. 나도 신문을 보는 척했다. 그러나 정신이 너무도 혼란스러워 도무지 집중할 수가 없었다. 나는 신문 사설면 너머로 그를 힐끗힐끗 계속 훔쳐보았다. 정말이지 참을 수 없는 그 천박하게 잘생긴 얼굴 전체가 호색기가 번들번들했다. 그런데 전에 언젠가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있던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불편함, 고통과 폭력, 아니 어쩌면 공포와 연관된 무언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열차가 가는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쯤 내 일상 전체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었음은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루를 망쳤다. 거기다 점심 식사 후 소화 기능까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내 말투에서 신경질적인 기분을 느낀 사무실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다. 다음날 아침 혐오스럽게 잘생긴 얼굴에 실크 스카프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파이프 담배를 문 그 남자가 또 승강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나는 그 남자를 지나쳐 28년 이상을 나와 함께 출근했던 주식 중개인인 그러미 씨라는 사람에게 다가갔다. 사실 그와 전에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역에서 조용한 축에 드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서먹서먹함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미 씨, 저 예의도 모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는 속삭이듯 말했다. 모르겠어요. 너무 불쾌해서 말이죠. 그렇죠. 계속 타지는 않겠죠? 설마. 그때 열차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정말 다행히도 그 남자가 다른 쪽으로 갔다. 그러나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또다시 그 남자와 한자리에 앉게 되었다. 참 좋은 날이네요. 남자가 내 바로 건너편에 자리를 잡으면서 말했다. 다시 한번 기억 속에 불쾌했던 느낌이 강하게 나를 사로잡았다.
알 듯 말 듯 했으나 그 느낌의 실체는 잡히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 주의 마지막 출근길인 금요일이 되었다. 역으로 차를 몰고 가는 길에 비가 왔던 기억이 난다. 그러나 따뜻한 봄비는 4, 5분간 잠깐 흩뿌렸을 뿐 곧 그쳤다. 내가 승강장에 도착했을 무렵에는 다들 우산을 접은 상태였다. 하늘에는 햇빛이 밝게 비쳤고 크고 하얀 구름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울했다. 나에게 출근길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았다. 그 남자가 또 나타날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자기가 그 자리의 주인이라도 되는 양 다리를 벌리고 서서 이번에는 허공에 대고 지팡이를 앞뒤로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지팡이, 그거였구나. 나는 총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래, 복슬리야. 달리는 복슬리. 여전히 지팡이를 흔드는군. 나는 속으로 외쳤다. 나는 남자를 더 자세히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다. 사실 내 인생에서 그때처럼 놀란 적은 없었다. 폭슬리가 맞았다. 브루스 폭슬리. 아니, 우리가 부르던 이름대로 하면 달리는 폭슬리였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겨우 12~13살 때였다. 그때 열차가 도착했다. 하늘도 무심하지. 그가 다시 내가 앉은 쪽으로 왔다. 그는 선반에 모자와 지팡이를 올려놓고 자리에 앉은 후 파이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담배 연기 사이로 그 작고 차가운 눈으로 나를 슬쩍 쳐다보고는 말했다. 날씨 참 좋죠? 꼭 여름 같네요. 그 목소리가 틀림없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다만 내가 익숙하게 듣던 말과 내용이 달라졌을 뿐이다. 좋아, 퍼킨스. 이 치사한 꼬맹이야. 너 다시 한번 맛 좀 봐라.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그게 언제였더라? 거의 50년 전이 분명하다. 하지만 놀랍게도 얼굴 생김새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 오만해 보이는 턱선이며 벌어진 콧구멍, 남을 경멸하듯 쏘아보는 눈빛, 작고 조금 몰린 듯한 두 눈은 보는 이를 불편하게 했다. 게다가 얼굴을 들이대고 남의 일에 참견하고 사람을 구석으로 모는 그 습관도 변하지 않았다. 심지어 내가 기억하는 그 머리 스타일, 거칠고 약간 곱슬기가 있으며 잘 버무린 샐러드처럼 머리 전체에 기름을 바른 모습까지 똑같았다. 그의 공부방 작은 탁자 위에는 항상 녹색 모발약이 든 병이 놓여 있었다. 어떤 방을 의무로 청소해야만 할 때는 그 방의 모든 물건을 속속들이 알게 되고 싫어하게 된다. 그 병의 상표에는 왕실의 문장이 그려져 있었고 본드 스트리트의 가게 이름이 하나 적혀 있었으며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왕실에서 지정한 에드워드 7세의 전용 이발사들이라고 쓰여 있었다. 아무리 왕이라지만 사실 대머리나 다름없는 사람의 이발사임을 자랑한다는 사실이 하도 우스웠기에 특히 기억이 난다. 폭슬리는 이제 의자 깊숙이 몸을 묻고 신문을 읽기 시작하고 있었다. 50년 전 나를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 한때 자살까지 생각하게 했던 그 남자. 그 남자가 겨우 1미터 거리에 앉아 있다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내 코수염 때문에 그럴 위험은 거의 없었다. 나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 그렇게 앉아서 내 마음대로 그를 쳐다볼 수도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학교에서의 처음 1년 동안 나는 브루스 폭슬리한테 몹시도 당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그렇게 고생한 것은 바로 아버지 때문이었다. 참 우스운 이야기다. 내 나이 12살하고 반이 되었을 때
나는 오래된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때가 1907년이었다. 아버지는 중산모를 쓰고 모닝 코트를 입고 역까지 나를 바래다 주셨다. 승강장 여기저기에는 나무로 만든 과자 상자와 커다란 여행용 가방이 쌓여 있었고 덩치 큰 소년들 수천 명이 치고받고 떠들며 소리치는 것처럼 소란스러웠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 우리 옆을 지나가려다 아버지의 등을 밀치는 바람에 아버지는 넘어질 뻔했다. 작은 키에 예의 바르며 위엄을 갖춘 아버지는 재빨리 돌아서서 그 범인의 손목을 잡았다. 이봐 젊은이, 이 학교에서는 예절도 제대로 안 가르치나? 아버지보다 적어도 머리 하나는 더 큰 소년이 차갑고 조소 어린 눈빛으로 아버지를 내려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과를 하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닌가? 소년을 향해 아버지가 말했다. 그러나 소년은 뻔뻔스럽고 거만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고는 조롱하듯 아버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의 턱이 점점 앞으로 튀어나왔다. 아주 건방지고 버릇없는 아이로구나. 이 학교에 너 같은 애가 또 없기를 바란다. 내 아들이 그런 버릇을 배울까 무섭구나. 아버지가 말했다. 그 순간 소녀는 고개를 내 쪽으로 돌리더니 작고 차가운 두 눈을 가늘게 뜨고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때는 그다지 두렵다거나 하지 않았다. 사립학교에서 상급생이 하급생에게 어떤 힘을 행사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아버지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면서 그를 되쏘아보았던 생각이 난다. 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내려 하자 소녀는 그냥 뒤돌아서서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브루스 폭슬리는 그 사건을 결코 잊지 않았다. 정말 재수가 없었던 것은 학교에 도착해보니 내가 그와 같은 기숙사에 배정되었다는 것이다. 그뿐이랴 나는 공부방도 그와 같이 쓰게 되었다. 그는 졸업반에다 반장이었기 때문에 기숙사의 모든 학업생을 때리는 것이 공식적으로 용납되었다. 나는 자동적으로 그의 개인 노예로 전락해버렸다. 나는 그의 시종이자 요리사, 가정부, 심부름꾼이었으며 정말 어쩔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 그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도록 시중을 드는 것이 내 의무였다. 내가 알기로 이 세상 어느 사회의 하인도 우리 불쌍한 어린 학업생 심부름꾼들이 학교에서 대빵에게 당하는 만큼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는다. 춥고 눈이 오는 날에는 심지어 아침을 먹은 후 폭슬리가 오기 전에 화장실의 변기에 앉아서 따뜻하게 변기를 데워 놓아야만 했다. 나는 그가 무릎에 힘을 빼고 우아하게 교실을 가로질러 걷던 모습을 기억한다. 그는 가는 길에 의자가 놓여 있으면 옆으로 밀쳐버렸기 때문에 내가 달려가서 제대로 다시 세워 놓아야만 했다. 그는 실크 셔츠를 입었고 항상 소매 위에 실크 손수건을 둘렀으며 롭이라는 사람이 만든 구두를 신었다. 그 구두는 끝이 뾰족했는데 매일 15분씩 뼈 조각으로 구두 가죽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일이 나의 의무였다. 그러나 가장 끔찍했던 기억은 탈의실에서 있었던 일이다. 커다란 탈의실 문 바로 안쪽에 서 있는 창백한 얼굴에 왜소한 소년이 보인다. 파자마 차림에 침실용 슬리퍼를 신고 낙타모로 짠 갈색 가운을 입고 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전기선에는 밝은 전구가 하나 매달려 있고 사방 벽에 걸려있는 검은색과 노란색 축구복의 땀 냄새가 진동하는 가운데 씨를 내뱉듯이 딱딱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엔 어떻게 할래? 가운 입고 6대 아니면 벗고 4대? 나는 이 질문에 감히 한 번도 대답해 본 적이 없다. 그저 잔뜩 겁에 질린 채
더러운 마룻바닥만 내려다보고 있다. 키가 큰 이 소녀는 곧 가늘고 긴 흰 막대기로 천천히, 과학적으로, 능숙하게, 합법적으로, 거기에다가 재미까지 느껴가면서 나를 내리칠 것이고 내 몸에서는 피가 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뿐이었다. 5시간 전에 내가 그의 공부방에 불을 떼놓지 못했기 때문이다. 나는 용돈을 털어서 불쏘시개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신문지를 난로 구멍에 가로질러 대고 연료바지 쇠살대 밑으로 있는 힘껏 공기를 불어넣었으나 석탄에는 불이 붙지 않았다. 끝까지 대답 안 해? 그럼 내가 정해주지. 그 목소리가 말하고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몹시도 대답하고 싶었다. 그것은 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다. 언제나 가운을 입고 몇 대 더 맞는 쪽을 택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살이 찢어지게 된다. 옷 입고 3대 맞는 쪽이 벗고 1대 맞는 것보다 낫다. 옷 벗고 저 구석으로 가서 발을 잡고 몸을 숙여 4대를 때려주지. 나는 천천히 옷을 벗어서 신발장 위 선반에 올려놓았다. 알몸에 면 파자마를 입은 채 떨면서 탈의실 구석으로 가만 걸어가는데 갑자기 주변이 온통 환등기 사진처럼 밝고 평평하고 멀게만 보였다. 눈에 눈물이 고이면서 사물이 비현실적으로 크게 어른거렸다. 발을 잡고 다리 쭉 펴! 그리고 그는 탈의실 반대편 끝으로 걸어갔고 나는 다리 사이로 거꾸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문을 지나 2 계단을 내려가서 우리가 세면대 복도라고 부르는 곳으로 사라졌다. 그곳은 바닥이 돌로 된 긴 통로로 한쪽 벽을 따라 세면대가 늘어서 있고 그 너머에는 욕실이 있었다. 복슬리가 사라졌을 때 나는 그가 세면대 복도 저 끝까지 걸어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복슬리는 항상 그랬다. 그 끝에서부터 그가 뛰기 시작하면 돌바닥에 닿는 구두 소리가 세면대 복도에 크게 울렸고 다리 사이로는 지팡이를 공중에 높이 든 채 얼굴을 앞으로 쑥 내밀고 탈의실로 연결되는 2 계단을 뛰어올라 나를 향해 달려오는 그의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2 눈을 꼭 감고 쩍 내리치는 소리를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몸을 똑바로 일으켜서는 안 된다고 되뇌었다. 제대로 맞아본 사람이라면 진짜 고통은 맞고 나서 8분이나 10분쯤 후에 온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다. 내리치는 순간에는 그저 소리만 크고 엉덩이에 둔탁하게 인력이 가해진다는 느낌뿐. 사실 완전한 마비 상태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누군가 빨갛게 달아오른 부직갱이를 엉덩이 맨살에 들이대는 것 같아 손을 뒤로 뻗어 부직갱이를 부여잡지 않을 수 없다. 폭슬리는 시간 간격에 대해서 잘 안다. 그는 총 15m 거리를 천천히 되돌아 걸어가면서 매번 나의 고통이 절정에 달하고 나면 다음번 일격을 가했다. 4대째에는 어김없이 몸을 일으키게 된다. 어쩔 수가 없다. 그것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을 때 신체가 보이는 자동적인 방어 동작이었다. 피했어. 이번 것은 세지 않는다. 다시 숙여. 폭슬리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나는 다음번에는 잊지 않고 발목을 부여잡았다. 이윽고 그는 내가 엉덩이를 잡고 뻣뻣하게 서서 가운을 입으러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나는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 항상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 그리고 내가 그곳을 나서면 이런 말이 이어졌다. 야, 너 다시 돌아와. 그때쯤 복도에 들어선 나는 문간에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야, 이리 와! 이리 돌아와!
뭐 잊은 거 없어? 그 순간 내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엉덩이에서 느껴지는 그 타는 듯한 끔찍한 고통뿐이었다. 이런 건방지고 버릇없는 아이로구나. 이 학교에서는 예절도 제대로 안 가르치냐? 그는 우리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하곤 했다. 고맙습니다. 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러고는 캄캄한 계단을 올라 기숙사로 돌아가면 상황은 훨씬 나아졌다. 왜냐하면 이제 전부 끝났고 고통도 사라져가고 여러 번 똑같은 고통을 겪은 친구들이 모여서 내 아픔에 공감해주기 때문이다. 퍼킨스, 한번 보자. 몇 대 맞았어? 5대지. 여기서도 다 들려. 자식, 자국 좀 보자. 나는 파자마를 벗고 서 있었고 이 일단의 전문가들은 진지하게 나의 상처를 살펴보았다. 띄엄띄엄 맞았네. 그치? 폭슬리가 보통 이렇게 때리지는 않는데. 5대 중 2대는 가깝네. 거의 맞닿았는데. 이것 봐. 여기 2개는 끝내주는데. 야, 이 아래 상처는 엄청나다. 세면대 복도로 내려가서 달리기 시작했어? 피했다고 또 한 대 맞았지? 그치? 어쩌냐, 퍼킨스. 폭슬리는 너한테 꼭 그러더라. 야, 여기 봐. 피도 좀 나는데. 씻는 게 낫겠다. 그때 문이 열리고 폭슬리가 나타났다. 모두들 흩어져 이를 닦거나 기도를 하는 척했다. 나만 방 한가운데서 파자마 바지를 내린 채 서 있었다. 야, 무슨 일이야? 퍼킨스, 파자마 제대로 입고 침대로 가.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일주일 내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전혀 없었다. 폭슬리는 공부방에서 내가 소설을 읽거나 우표책을 펼치는 모습을 보면 즉시 심부름 시킬 일을 찾아냈다. 특히 비가 올 때면 더 그랬다. 야, 퍼킨스, 책상에 야생 붓꽃 한 다발 갖다 놓으면 멋질 것 같은데? 야생 붓꽃은 오렌지 연못 주위에서만 자란다. 오렌지 연못은 길을 따라 3km, 밭을 가로질러 800m를 더 가야만 했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나 우비를 입고 밀짚 모자를 쓰고 우산을 집어들고 그 길고 외로운 여행을 떠나곤 했다. 실외에서는 언제나 밀짚 모자를 써야만 했는데 모자가 비에 쉽게 망가지기 때문에 모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산이 필요했다. 하지만 나무가 우거진 제 방을 돌아다니며 붓꽃을 찾는 동안은 우산을 들 수가 없기 때문에 모자를 땅에 내려놓고 우산으로 덮은 후 붓꽃을 찾아다녔다. 그래서 감기에 걸린 적도 숱하다. 그러나 가장 끔찍한 날은 일요일이었다. 공부방 청소날인 일요일. 정신없이 쓸고 닦은 뒤 폭슬리가 검사하러 오기를 기다리던 그 일요일 아침에 공포를 나는 기억한다. 끝났어? 그가 묻곤 했다. 그,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는 자신의 책상 서랍으로 걸어가서 흰 장갑 한 짝을 꺼내 느릿느릿 오른손에 끼고 손가락들을 장갑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 액자위를 비롯하여 굽돌이널, 선반, 창문틀, 전등갓 등을 집게 손가락으로 문지르며 방 안을 돌아다녔고 나는 떨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서 있었다. 나는 그의 손가락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았다. 나에겐 그 손가락이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도구였다. 그의 손가락은 거의 빼놓지 않고 내가 관가했던, 아니 생각지도 못했던 작은 틈을 발견했고 그러면 폭슬리는 천천히 몸을 돌려 결코 미소라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웃음을 슬쩍 지으며 흰 장갑 낀 손을 들어 집게 손가락에 희미하게 묻어난 먼지를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게으른 아이인 거지? 그렇지?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안 그래? 번지를 전부 턴 줄 알았어요. 네가 한심하고 게으른 애가 아니다 이거냐? 게으른 아이예요. 그렇지만 너의 아버지는 네가 그렇게 크길 바라진 않겠지. 예절을 엄청 중요시하니까 안 그래?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물었지. 너의 아버지가 예절을 중요하게 여기느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벌 주면 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거겠지? 잘 모르겠어요. 안 그렇다고? 그래요. 그럼 나중에 봐. 기도 끝나고 탈의실에서. 그날 내내 나는 다가올 저녁을 기다리며 괴로워했다. 아, 이제 그때의 기억들이 막 몰려온다. 일요일은 또 편지를 쓰는 날이었다.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어요. 건강하시기를 빌어요. 저도 감기만 빼면 건강해요. 비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다 나아가요. 어제는 스루즈버리와의 경기에서 4대2로 이겼어요. 저는 구경만 했고요. 아시죠? 우리 기숙사 반장 폭슬리가 한 골을 넣었어요. 케이크 맛있었어요. 사랑하는 윌리엄. 보통 편지를 쓸 때면 화장실이나 축구화를 쌓아둔 창고, 목욕탕 등 폭슬리가 오지 않을 곳으로 갔다. 그러나 시간을 잘 지켜야 했다. 3시 30분 차 마시는 시간에 맞춰 폭슬리의 토스트를 준비해야만 했으니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나 주중에는 공부방에서 불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학업생들이 도서관의 작은 불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학업생들은 토스트용 포크를 들고 서로 좋은 위치를 차지하려 밀고 당기며 각자의 공부방 반장에게 줄 토스트를 만들었다. 나는 이런 상황에서도 폭슬리의 토스트가 바삭하게 구워졌는지 타지는 않았는지 시간에 맞춰 따뜻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야만 했다. 이 조건 중 하나라도 맞추지 못하면 그건 매로 다스릴 죄였다. 야, 이거 뭐야? 토스트인데요. 이게 네 눈엔 토스트로 보이니? 게을러서 제대로 못 만들었다 이거지? 잘 만들려고 했어요. 퍼킨스, 게으른 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너 말이냐? 아닌데요. 음, 어쨌든 당나귀는 되니까. 당나귀지만 말로 쳐주지. 조금 이따 보자. 아, 그 끔찍했던 날들. 폭슬리에 토스트를 태우면 매로 다스릴 죄였다. 폭슬리에 축구화에 묻은 진흙을 떨지 않아도 그랬다. 폭슬리의 우산을 다른 방향으로 잘못 말아도 그랬다. 폭슬리가 공부할 때 방문을 두드려도 그랬다. 폭슬리의 목욕물을 너무 뜨겁게 받아놓아도 그랬다. 폭슬리의 교련복 단추를 제대로 닦아놓지 않아도 그랬다. 푸른 광약이 교련복에 묻어도 그랬다. 폭슬리의 구두 밑창을 닦아놓지 않아도 그랬다. 잠시라도 폭슬리의 공부방이 지저분해도 그랬다. 사실 폭슬리에게는 나라는 인간 자체가 매로 다스려야 할 죄였다. 언뜻 창밖을 내다보았다. 아니, 벌써 거의 다 도착했네. 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는지 더 타임즈는 펼치지도 않고 있었다. 폭슬리는 내 맞은편 구석자리에 앉아 아직도 데일리 메일을 읽고 있다. 그의 파이프에서 뿜어져 나오는 푸른 연기 사이로 신문 위로 드러난 얼굴 윗부분, 작고 빛나는 눈과 주름진 이마, 윤기 흐르는 곱슬머리가 보였다. 시간이 흐른 후 이제 와서 그를 바라보니 기분이 묘하면서 다소 흥분되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그가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과거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서 같이 있는 게 편치가 않았다. 길들여진 호랑이와 함께 우리에 갇힌 느낌이었다. 이게 대체 무슨 인연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멍청하게 굴지 말자. 가서 저자에게 내 생각을 말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널 건드리진 못해. 그래도 되겠지? 아니지. 그런데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런 행동을 하기에는 나이도 있고 지금도 저 인간에게 분노를 느끼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하지? 여기 이렇게 앉아 바보처럼 쳐다만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 그 순간 조금 짓궂은 상상이 나를 사로잡았다. 몸을 앞으로 숙여 그 남자의 무릎을 가볍게 친 다음 내가 누군지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바라본다. 그러고 나서는 열차에 탄 사람 모두가 듣게 큰 소리로 우리의 학창 시절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한다. 장난조로 그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이야기하고 또 탈의실에서의 그 매질에 대하여 설명하면 그는 조금 난처해 할 것이다. 내가 장난 좀 쳐서 그가 불쾌하게 느낀다고 해도 그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는 엄청난 즐거움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남자가 힐끗 위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나와 시선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게 이번이 두 번째였는데 순간적으로 그의 눈에서 짜증이 느껴졌다. 좋아, 나는 속으로 말했다. 시작해보자. 그러나 웃으면서 친근하게 정중하게 말해야 한다. 그래야 더 효과적이고 그도 더 무한해질 것이다. 나는 그를 향해 웃으면서 예의를 갖춰 가볍게 목례를 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실례합니다. 제 소개를 좀 하지요. 그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고 나는 몸을 숙여 그를 가까이에서 들여다보았다. 저는 퍼킨스라고 합니다. 윌리엄 퍼킨스요. 1907년에 랩튼을 다녔습니다. 열차의 다른 승객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그들 모두 내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무슨 일이 벌어질지 기다리고 있음을 눈치챌 수 있었다. 반갑습니다. 그는 신문을 무릎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다. 저는 포티스큐, 조슬린 포티스큐라고 합니다. 1916년 이튼 스쿨을 다녔죠. 어떠셨나요? 주인공 윌리엄 퍼킨스는 몇 년 동안의 원망을 쌓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기록적인 시간 안에 가해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드디어 어린 시절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과 마주하고 전설적인 태클을 하고 승리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낯선 사람과 싸움을 걸었고 이제 기차를 타는 동안 어색하게 앉아 있어야 하며 아마도 자신의 모든 삶의 선택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을 것입니다. 로알드 달의 천재성은 이 작품에도 역력히 나타나는데요. 작가는 우리에게 미스터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기억은 재미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완벽하게 기억한다고 스스로를 설득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트라우마, 시간, 그리고 약간의 상상력은 평범한 얼굴을 괴물로도 만들 수 있고 윌리엄 퍼킨스의 경우 완전히 무고한 통근자를 학생 악몽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확실한 교훈은 누군가에게 몇 년간 쌓인 분노를 터뜨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올바른 사람을 만났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언가에 대해 100% 확신했지만 완전히 부끄러울 정도로 틀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잘못된 이름으로 불렀거나 친구가 아닌 낯선 사람에게 손을 흔들었거나 말이죠. 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